이상해. 저 신부 좀 보하게. 저게 사람이야, 돼지야! 혼례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과거에 7번 떨어진 무능한 도령과 마을에서 제일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처자의 혼례.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이 혼인이 어떻게 조선 팔도에서 가장 복된 혼인으로 소문나게 되었는지. 해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최생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이름 있는 가문이었으나 최생원에 대해 이르러 가세가 기울어도 한참 기울었지요. 기와 집은 허물어져 비가 새고 논밭은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마당가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 하나만이 집안이 한때 번성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군데군데 깨진 장독대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옆에는 새끼줄로 기운 쌀이문이 바람에 삐거덕거렸습니다. 그래도 최생원은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하나라도 줄면 그 돈을 모아 아들의 종이와 붓을 샀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을 했지만 아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최생원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최도령, 자는 명준이라 하였습니다. 나이 28. 얼굴은 반반하고 글 읽는 자세는 반듯하였으나 문제는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16살에 처음 붓을 들고 한양에 올라간 이래 17, 19, 22, 24, 26, 27, 7번을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최생원의 등은 한 뼘씩 굽었고 2번 떨어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2배씩 커졌습니다. 저 최가 집 아들 말이야. 이번에도 떨어졌다지? 허허. 뭘 믿고 또 간 거야. 사람 팔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글쎄 말이야. 자식 잘못 믿다. 저 노인네 환갑도 못 챙기겠어. 낙방도령이라더니 이제는 동네 명물이 됐어. 하하. 명주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마루에 홀로 앉아 꺼져가는 등잔불 아래서 밤새 글을 읽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책 덮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내 글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내 팔자가 이런 것인가? 그러나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붓이 멈추는 법이니까요. 그해 가을도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준이 마당에 앉아 달빛 아래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이웃 마을에 사는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최생원의 오랜 벗으로 젊어서는 함께 글을 읽었으나 이내 글을 접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에 밝고 사람 보는 눈이 깊기로 소문난 어른이었지요. 노인은 지팡이를 마루 귀퉁이에 걸쳐놓고 명준 곁에 조용히 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이 저 멀리 산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준아. 예, 어르신. 오늘 무슨 책을 읽느냐? 예길이지입니다. 허허. 예길아. 그 글 속에 뭐가 담겨 있더냐?
예법과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도리가 내 마음에는 들어왔느냐? 명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박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읽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또 다른 법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에 조용히 깔렸습니다. 박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명준아. 예.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속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눈이니라. 눈이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온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법이거든. 명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도 나이가 드시니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르신, 그렇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박 노인은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직접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되어버리지. 명준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명준의 표정을 보고 낮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내가 살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명준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책을 펴들었습니다. 얘기 23번째 장. 달빛 아래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최명준이 살고 있는 공주 땅 화산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뒤덮고 여름이면 냇물 소리가 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가을에는 밤나무가 지천이어서 밤 줍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채웠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 온 마을이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백하고 남짓되는 마을에 양반집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집안은 이참봉 댁이었습니다. 이참봉은 논이 12마지기의 하인이 10명. 뚱뚱한 몸집만큼이나 목소리도 우렁찼고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면 반드시 이참봉의 의중을 먼저 살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참봉댁 마당에 음식이 쌓였습니다. 이웃들이 음식을 얻으러 줄을 섰고 이참봉은 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주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이참봉의 그날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명준의 아버지 최생원은 이참봉과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땅 문서 때문에 한 번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참봉은 최생원만 보면 눈꼬리를 치켜 올렸습니다. 과거에 7번 떨어진 아들 둔 집이 어디서 가문 타령이야. 이참봉이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 마을에 퍼지기까지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준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더 오래 글을 읽었습니다. 명준의 어머니 최 씨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밤마다 등잔 아래 앉아 눈을 비비며 글을 읽는 명준을 보며 볶은 콩이라도 한 줌 내다 주고 싶었지만 볶을 콩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명준아, 그만 자거라. 내일 또 익으면 되잖니. 조금만 더 익겠습니다, 어머니. 눈 버린다. 괜찮습니다.
최 씨는 문 밖에서 잠시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녀석, 이번엔 꼭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밤이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한편 화산마을에서 마실 길 하나를 넘으면 나오는 율목마을에는 오봉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봉달은 젊어서 포목 장사를 해서 제법 미천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목마을에서는 꽤 살만한 집이었는데 집 앞에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오봉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이야기가 나오면 오봉달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봉달의 외동딸 옥순이는 나이 22에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외모였습니다. 키는 작은데 몸집이 컸습니다. 볼은 둥글고 코는 납작했습니다. 그래도 눈만큼은 유독 초롱초롱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것까지 살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봉달 내 딸, 아이고 알지. 저 율목마을 뚱녀. 혼처 구하러 갔다가 신랑 집에서 딸 얼굴 보고 도망쳤다지 뭐야. 3번이나 퇴짜 맞았다더라. 아버지가 불쌍해. 그 나이에 아직 시집을 못 갔다고? 오봉달이 딸 혼사의 재산을 다 쓰겠네. 옥순이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텃밭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텃밭에는 배추와 고추와 파가 심겨 있었는데 옥순이의 텃밭에는 낯선 풀들이 가득했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들이었습니다. 더덕, 도라지, 우슬, 삽주, 맹문동, 황기. 마을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풀들이 옥순이의 손 아래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벽을 향해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오봉달이 딸에게 글을 가르친 것은 옥순이가 7살 때부터였습니다. 못생겼으면 머리라도 써야지. 오봉달이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옥순이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5살에 사서를 읽었고 18살에는 동의보감을 혼자 독파하였습니다. 약초를 알아보는 눈이 남달랐고 사람의 기색을 보고 병을 짚어내는 능력은 어지간한 의원보다 나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율목마을 어귀에 사는 복실 어멈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렀더니 약값만 잔뜩 쓰고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어미는 울고 아비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옥순이가 산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실 어멈의 문 앞에 약초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불유행 왕보려싱이라는 약초입니다. 달여서 드시면 사흘 안에 젖이 납니다. 복실 어멈은 반신반의하며 달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젖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실 어멈이 달려와 고마움을 전하려 했지만 옥순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산에서 배운 것을 쓴 것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마을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저 옥순이를 가리켜 뚱녀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게 된 것은 그해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10월 초순, 낙엽이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최명주는 8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최생원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은 밭되기 한 조각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꼭 붙어라. 최생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 명주는 고개를 숙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화산마을 어귀를 벗어나면 소나무 숲이 이어졌습니다. 명주는 그 숲을 지나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인문 옆에 서서 아직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한 달 뒤 명준이 돌아왔습니다. 굳은 얼굴로 살인문을 들어서는 아들을 보자마자 최생원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8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최생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명주는 마당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이 마른 낙엽을 마당 가득 흩뿌렸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조용히 나와 명준 곁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늘고 차가워서 명준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생원이 명준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예.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등잔의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문틈 사이로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 죽기 전에 내 혼례는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율목마을 오봉달의 딸 말이다. 혼담이 들어와 있다. 명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봉달의 딸이라면 혹시 그 뚱녀 말씀이십니까? 그래. 아버지,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명준아. 최생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봉달이 혼수를 넉넉히 해주겠다고 했다. 그 돈이면 이 집 지붕도 고치고 남은 빚도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기다릴 기력이 없다. 명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으나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꺼지고 눈 아래 주름이 깊었습니다. 최생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날 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명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뚱녀라니. 그 못생긴 처자와 혼례를 치르라고. 명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웃 마을 오봉달의 딸 이야기는 명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장터에서 한 번 먼발치로 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한눈에 봐도 예쁜 처자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키에 뚱뚱한 몸집, 납작한 코. 마을 총각들 사이에서는 이름 대신 뚱녀로 통하는 처자였습니다. 그런 처자와 혼례를 치르면 나는 평생 비웃음을 받아야 한다. 낙방 도령의 뚱녀 신부라니.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명주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지쳐 계신다. 이 집이 이대로 더 버틸 수 있을까? 두 가지 생각이 밤새 싸웠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주는 친구 만석을 찾아갔습니다. 만석은 명준의 유일한 벗으로 넉넉한 집 아들이라
세상 걱정 없이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성격이 털털하고 입이 거칠어서 들으면 듣기 싫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속이 시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당에서 개를 쓰다듬고 있다가 명준의 굳은 얼굴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또 떨어진 거야? 그래. 에이, 씨. 이번엔 진짜 되겠다 했는데. 들어와. 두 사람은 만석의 사랑방에 앉았습니다. 만석이 막걸리를 한 사발 부어 명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셔. 기분이라도 풀고. 낮부터 술이야. 낮이든 밤이든 위로는 위로지. 명준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혼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 오봉달딸이랑 혼례를 치러? 야, 그 뚱녀? 만석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라는 거야. 이복의 명준아, 사내가 얼굴 보고 장가드는 거 아니라지만 그래도 그 처자는 좀 심하지 않나? 3번이나 퇴짜 맞은 처자라고.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는 거지. 만석이 막걸리를 한 잔 더 들이켜며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되겠어. 해봐. 어차피 아버지 말씀이 아니냐. 거역하기도 어렵고. 근데 명준아, 솔직히 내 처지에 그리 고를 형편도 아니잖아. 과거에 8번 떨어진 마당에 명준은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야, 미안. 근데 사실이잖아.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듣고 싶어?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명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만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명준아. 근데 진짜로 한마디만 더 할게. 그 뚱녀 말이야. 3번 퇴짜 맞았으면서도 아직 혼처를 구하러 다니는 거잖아. 그게 보통 배짱이야? 명준이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안 포기하고 계속 혼처를 구하는 거잖아. 뭔가 자기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닌가? 명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그 말이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명준은 혼자 율목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한번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그는 옥순이를 보았습니다. 옥순이는 약재를 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약재상 앞에서 이것저것 들어보고 냄새를 맡으며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건 묵은 지 3년이 넘었네요. 이 가격은 좀 어렵겠어요. 아이고 아가씨,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색이 다르거든요. 제대로 된 건 이 정도 빛깔이어야 해요. 냄새도 다르고요. 약재상 노인이 껄껄 웃으며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허허, 이 아가씨한테는 못 당하겠네. 옥순이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명준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아는 처자이긴 하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아낙 하나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처자가 오봉달래 딸이야.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처자가 또 있을까? 글쎄. 그러고 보니 이번엔 최생원 집 아들이랑 혼담이 있다던데. 참. 잘 됐네. 낙방 도령이랑 뚱녀랑. 딱 어울리지 뭐야. 하하하. 아낙들의 웃음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명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순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깐 손이 멈추었습니다. 약재 하나를 짚다가 잠시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약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이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눈물이 차오르지도 않는 것. 그냥 조용히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명주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 처자는 비웃음을 오래 들어온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명주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명주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다. 형편도 어렵다. 그리고 저 처자는 적어도 비웃음에 무너지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날 밤 명주는 오래도록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낙방 도령이라 이미 비웃음을 받고 있다. 뚱녀와 혼례를 치른다고 해서 비웃음이 더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명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례를 승낙하는 이유가 되어도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가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명주는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바르게 입은 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생원은 마루에 앉아 빈 담뱃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푸르스름한 게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이 역력했습니다. 두 분이 같은 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가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응.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최생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담뱃대를 만지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정말이냐? 예. 오봉달의 딸과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최생원은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반하게 생겼지만 지금은 눈 아래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최생원은 눈을 감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명준아. 그 짧은 세 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섰습니다. 어차피 낙방 도령이라 손가락질 받는 몸. 세상이 뭐라 하든 이미 비웃음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박 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봉달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는 살아보면 알겠지. 명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에서 나오려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나직이 불렀습니다. 명준아. 예. 사람은 겉으로만 알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선택했으니 잘 되리라고 믿는다. 명주는 대답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명주는 저녁 무렵 마을 뒤 산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꽤 심하게 삔 모양인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절뚝거리며 산길을 내려오는데 저 아래 바위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이였습니다. 옥순이는 약초 바구니를 옆에 놓고 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낙조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옥순이는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준이 절뚝거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목을 다치셨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조금 접질렸을 뿐입니다. 잠깐만요. 옥순이는 바구니를 뒤지더니 잎이 널쩍한 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비벼 즙을 낸 뒤 명준의 발목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손이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야무지게 감은 풀잎이 발목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느낌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슬이라고 합니다. 관절에 좋은 약초예요. 이렇게 즙을 내어 붙이면 부기가 빠집니다. 오늘 밤 안에 내리고 내일이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책에서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명준은 멀뚱히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초를 아십니까? 조금요. 옥순이는 짧게 대답하고 바구니를 챙겼습니다. 명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 혼례건 알고 계십니까? 옥순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산바람이 사이를 채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8번 떨어진 도령에게 시집가는 것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순이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상 밖으로 맑고 깊었습니다. 저녁 하늘의 빛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령. 예. 저는 지금까지 3번 혼처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다 같았습니다. 못생겼다고요. 명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2번째는 그냥 슬펐습니다. 3번째는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옥순이가 바구니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혼인이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곁에 있는 사람이 제 진심을 알아봐 주면 족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명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옥순이는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작은 몸집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구니를 등에 맨 채로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명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목의 통증은 씻은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준은 옥순이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최생원이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들어온 것인지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명준이 이웃마을 의원을 불러왔더니 3일치 약값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명준이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튿날 아침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옥순이였습니다. 약초 보따리를 한 아름 안고 왔습니다. 이 약초들을 다려드리면 사흘 안에 열이 내릴 겁니다. 이것이 무슨 약초입니까? 마황, 계지, 감초 한 기를 풀어주는 처방입니다. 청동 그릇에 물 2사발을 붓고 약한 불에서
1시간 달이십시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명준의 어머니 최 씨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직접 캐온 겁니까? 예, 어머니. 어제 산에서 캐왔습니다. 이 철에 마왕이 좋은 것이 납니다. 최 씨는 옥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 그러나 약초를 다루는 손은 야무지고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직하고 차분했습니다. 최 씨가 약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댁에서 기다립니다. 옥순이는 담담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명준을 불러 속삭였습니다. 저 처자, 얼굴은 좀 그렇지만 손이 보통 손이 아니구나. 명준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언대로 사흘이 지나자 최생원의 열이 내렸습니다. 최생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처자가 고쳐졌구나. 예. 좋은 처자 같구나. 그 말을 듣고 명준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산마을과 율목마을 사람들이 뒤섞여 잔치 마당을 가득 채웠는데 정작 그들의 관심은 혼례보다 신부 구경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치락달치락 했습니다. 어른들은 짐짓냉담한 척하면서도 고개를 쭉 빼고 바라보았습니다. 온다, 온다. 가마가 온다. 어디 봐봐. 가마가 엄청 무겁겠다. 하하. 좀 조용히 해. 가마가 마당에 들어서자 구경꾼들의 눈이 일제히 가마 문으로 쏠렸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옥순이가 내렸습니다. 족도리를 쓰고 원삼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혼례 의상이 몸에 꼭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게 신부야? 세상에 저 신부 좀 보게. 저게 사람이야, 돼지야? 아이고 낙방 도령이 낙방 신부를 얻었네. 저렇게 생긴 사람이랑 살 수가 있겠어.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꼿꼿이 들고 마당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발 한 발 흔들림 없이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습니다. 걸음을 빨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또박또박. 명주는 혼례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웃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렇게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명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혼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줄의 어른이 합글례를 마치자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흩어졌고 저녁 무렵 마당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명주는 신방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얼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돼지야. 그 말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방 안에 옥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단정하게. 족두리는 벗어두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쪽을 치고 있었습니다. 촛불빛이 옥순이의 얼굴을 조용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자리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옥순이었습니다. 도령. 예. 오늘 혼례 내내 힘드셨지요? 뭐가요?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명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옥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령, 저 한 가지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왜 혼례를 승낙하셨습니까? 다른 혼처를 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명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준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재상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잠시 뒤 옥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도령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저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8번 떨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령이 어릴 때부터 밤마다 등잔불을 끄지 않고 글을 읽는다고. 가난해도 붓을 놓지 않는다고. 명준의 손이 가만히 멈추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살아볼 만하겠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날 밤 신방은 그렇게 조용하고 담담하게 지나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아주 많은 말이 오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아침상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3가지. 평범한 상차림이었는데 문제는 국이었습니다. 이 국이 뭐냐? 더덕을 갈아 넣은 국입니다. 어머니 기침 소리를 들었는데 폐에 좋습니다. 최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껌뻑였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더덕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목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며칠째 계속되던 기침이 그날부터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아버지 최생원의 상에 작은 약차 한 잔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무슨 차냐? 오미자와 맹문동을 달인 것입니다. 기운이 없으실 때 드시면 좋습니다. 폐와 신장을 함께 돌봐주는 처방입니다. 최생원은 차를 마시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입에 닿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났습니다. 목으로 넘기자 몸 안쪽에서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 게 많구나. 책에서 배웠습니다. 책이 어딨느냐? 방 안에 있습니다. 최생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짧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노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밑이 거뭇거뭇한 것이 오래된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서방네 며느리가 약을 잘 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혹시 내 이 병을 좀 봐줄 수 있겠나? 옥순이는 노씨 부인을 마루에 앉혀놓고 살폈습니다.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고 눈 아래와 혀 색깔을 살폈습니다. 배를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비위가 약하신 것입니다. 수년째 찬 것을 드셔서 속이 차가워진 것이고요. 소화가 잘 안 되시고 기운이 없으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맞아. 밥을 먹어도 소화가 영 안 되고 늘 피곤하더라고. 이 약초들을 다려 드시면 2달이면 나아지실 겁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찬 것을 드시면 안 됩니다. 여름이라도 찬물은 피하십시오. 노씨 부인이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노씨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나은 개야. 10년 넘게 고생한 것이 2달 만에 이렇게 됐다니. 이 며느리 보통 며느리가 아니야. 그 말이 퍼지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생원네 며느리가 약을 신기하게 안다더라. 노씨 부인 10년 묵은 병을 2달 만에 고쳤다지 뭐야. 진짜 어디 한번 가볼까? 하나둘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앓이를 하는 아이, 허리 굽은 노인, 손이 저린 아낙. 오씨 영감의 무릎 통증, 김서방네 아이의 두드러기, 이댁 마나님의 두통. 옥순이는 한 명 한 명 살펴보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약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에게는 약초도 그냥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옥순이는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어떻게 되셨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처방을 잘못 내렸다면 고쳐야 하니까요.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약값을 받지 않는 것도 놀랍고, 자기 처방을 의심하며 결과를 확인하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명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지하게 살피는 눈빛, 비웃음 따위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태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순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등잔 아래서 약초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는 붓을 쥐고 한 줄씩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증상, 처방, 결과.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명주는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증상이 왔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다 기억해야 합니까? 사람의 몸은 다 다르거든요. 같은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듣기도 합니다. 기록해두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명주는 옥순이의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약초 이름, 산지, 조제법, 환자 상태, 결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명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 참봉이 몸져 누웠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힘있는 이 참봉의 병이 석 달째 낫지를 않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을 불러다 보아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의원이 왔다 갔습니다. 차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원이 왔다 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의원은 왔다가 이참봉의 고함에 쫓겨나갔습니다. 에잇, 의원이라는 놈들이 다 돌팔이야.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 소리가 마을 밖까지 들렸습니다. 결국 이참봉의 아들이 최생원 댁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거뭇거뭇하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병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준이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요? 명준아. 옥순이가 조용히 명준을 불렀습니다. 명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옥순이는 약 바구니를 들고 이참봉댁으로 갔습니다. 이참봉댁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가 번쩍이고 대문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 안에는 어두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고 식구들이 어두운 얼굴로 돌아다녔습니다. 이참봉은 자리에 누운 채로 바라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최생원네 며느리가 왔단 게 저 뚱녀란 말이야? 아버지, 조용히 하십시오. 에이, 됐어. 저런 사람이 뭘 안다고. 옥순이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바구니를 내려놓고 이참봉 곁에 앉았습니다. 이참봉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참봉이 손을 빼려 했지만 옥순이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를 살피고 발바닥을 눌러보고 배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장이 오래전부터 약해지셨습니다. 거기에 찬 기운이 들어와 경맥이 막혔습니다. 화가 많으신 편이지요. 이참봉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양 의원들도 딱 그 말을 하던데. 한양 의원들이 약을 어떻게 썼습니까? 따뜻하게 데워주는 약을 썼지. 신장이 막혀 있는데 거기에 열을 더 가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경맥을 먼저 뚫어야 합니다. 이참봉의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처방대로 약을 다려 드시고 한 달 동안 화를 내지 않으시면 나아지실 겁니다. 이참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달 동안 화를 내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화는 기운을 위로 올립니다. 지금 몸에는 아래로 기운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시면 치료가 더딥니다. 이참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참봉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한양 의원도 못 고친 이참봉 병을 고쳤다고? 저 뚱녀가 고쳤다는 게야? 뚱녀라고 부르지 마라. 그 아가씨는 보통 아가씨가 아니야. 진짜로 한 달 동안 화를 안 내고 나으신 거래. 이참봉 어른이 한 달 동안 화를 참으셨다는 게 더 신기하지.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옥순이를 비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참봉은 지팡이를 짚고 최생원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뜰 앞에 서서 크게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최생원. 예, 참봉 어른. 내가 오래전에 자네 집안에 못된 말을 했었지. 오늘 그 사죄를 하러 왔네. 마당에 나와 있던 명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생원도 말을 잃었습니다. 이참봉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며느리 덕에 내가 살았네. 최서방네가 진짜 복 있는 집이야. 그 말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옥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퍼지고 나서 화산마을과 율목마을에서 옥순이를 가리켜 뚱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명주는 그날 저녁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이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봄이 되자 한양에서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명주는 흔들렸습니다. 8번을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늙었고 가사는 거의 다 탕진되었습니다. 이제 옥순이 덕에 겨우 살림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 가야 하나, 또 떨어지면 어쩌나. 명주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밥상 앞에 앉았는데 옥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양 가십시오. 올해는 달을 겁니다. 명준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도령 요즘 글 읽는 눈빛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저 합격만을 위해 읽으셨겠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진짜로 알고 싶어서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글에 나옵니다. 명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로 명주는 공부하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합격이 목표였습니다. 시험 문제를 잘 맞히는 것, 채점관이 좋아하는 글을 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옥순이가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밤에 나란히 앉아 등잔불 아래서 각자의 책을 읽으면서 고맙습니다. 왜요? 그 말을 해주어서요. 옥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 한 숟가락을 더 명준의 그릇에 얹어 주었습니다. 명준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명준이 한양으로 올라간 직후였습니다. 이참봉의 조카 이주사라는 자가 율목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이 주사는 한양에서 아전 노릇을 하는 자였는데 탐욕스럽고 잔 꽤 많기로 소문났습니다. 이 자는 어릴 때부터 삼촌인 이참봉의 집에 드나들며 살았습니다. 이참봉이 마을에서 힘을 쓸 때마다 그 뒤에서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하며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참봉이 최생원 집안에 사과를 했다는 말을 듣고 배가 뒤틀린 것이었습니다. 삼촌이 왜 저런 집에 허리를 굽혀? 낙방 도령 집둥녀한테. 이 주사는 이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빌부터 온 삼촌의 위세가 흔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 주사는 먼저 오봉달을 찾아갔습니다. 봉달 아저씨, 오래간만이오. 아, 이 주사. 어쩐 일이오? 다름이 아니라 옥순이 아가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을 잘 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허허, 딸이 좀 배웠지요. 그런데 말이오. 본래 의원이 되려면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아시오? 등록 없이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오. 오봉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소. 약간의 돈만 있으면 조용히 처리해 드릴 수 있소. 오봉달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딸 걱정의 마음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가진 돈을 털어 이 주사에게 넘겼습니다. 물론 이 주사는 그 돈을 챙기고 사라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봉달이 이 주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주사는 무슨 공문을 넣었느냐는 오봉달의 물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관청일이 그렇게 빠르게 되는 게 아니잖소. 오봉달은 그 말을 또 믿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주사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생원네 며느리가 의원 자격도 없이 약을 썼다더라고. 아니, 그래. 그럼 혹시 잘못된 약을 쓴 건 아닌가? 글쎄, 내가 듣기로는 노 씨 부인이 그 약을 먹고 나서 다른 곳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빠른 법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이보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치료를 맡겼으니. 며칠 만에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최생원 댁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옥순이는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주는 한양에 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속을 태웠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냐? 옥순이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짐작은 가는 것이 있었지만 확인이 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사가 직접 최생원 댁에 찾아왔습니다. 뒤에 관아, 아전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최생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관아에서 나온 공문이 있소이다. 공문이요. 자격 없는 자가 의수를 행하는 건 엄연히 규정을 어기는 것이요. 며느리를 관아에 데려가야겠소. 최 씨가 앞을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며느리가 약값도 받지 않고 사람들을 도운 것을 죄로 삼겠다는 거요. 법이 그렇다면 어쩌겠소. 저도 하기 싫은 일이요. 이 주사의 얼굴에 가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최생원이 마루에서 일어나려다 다리가 떨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보시오. 이 주사. 내 며느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오? 규정을 어긴 것이 죄지요. 옥순이는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최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가야,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옥순이는 최 씨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얼굴로 아전들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최 씨가 문 앞에 서서 떠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집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처마 끝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씨는 방 안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생원은 방 안을 서성이다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살인문을 열어 젖힌 박노인은 마당에 서 있는 최 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명준 어머니, 큰일 났소. 명준이가 이번에도 낙방했소. 최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9번. 이제 9번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솥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점심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낮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낮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있소. 이번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이다. 제대로 된 글을 쓰고도 낙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명준이도 그중 하나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더이다. 최생원이 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부정이라니. 예. 돈과 연줄이 있는 자들이 미리 손을 써놓았다고. 명준이처럼 연줄도 돈도 없는 선비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소용없는 것이지요. 최생원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최 씨가 얼른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최생원은 기둥을 잡고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16살부터 글을 읽었다. 추운 겨울에도 손발이 트도록 붓을 놓지 않았다. 그런데 부정이라니.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박 노인이 방 안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명준이는 지금 한양에 있소.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에 있다고 연락이 왔소. 그래서 내가 먼저 달려온 것이요. 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한양에 있소. 그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명준이 그리 실력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위에도 있다고. 그러나 그 말이 위로가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살인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명준이었습니다. 헬쑥하고 지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 밑이 꺼져 있었고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이틀 밤을 새우며 내려온 얼굴이었습니다. 발끝이 다 터져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명준은 마당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둥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준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최생원이 눈을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생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어깨를 한 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늘고 떨려서. 명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순이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최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잡혀갔다. 이 주사라는 자가 와서 데려갔다. 명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얘질 만큼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9번의 낙방. 부정으로 뒤덮인 과거 시험. 억울하게 관아에 끌려간 아내. 자신이 한양에 올라가 있는 사이 아내 혼자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명준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명준은 빈 방에 홀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들고 왔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이 문 밖에서 한 번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9번. 이제 9번이다. 관아에 끌려간 옥순이는 지금 어떻게 있을까? 내가 과거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삶이 헛되이 되는 것인가? 생각이 생각을 물고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 안이 어두워질 즈음이었습니다. 명준의 눈에 방 한쪽 구석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명준이 집어들었습니다. 옥순이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약초 기록이었습니다. 풀 이름, 산지, 효능, 조제법, 그리고 각 환자의 상태와 결과. 한 줄 한 줄 정성껏 쓰여 있었습니다. 명준은 그것을 넘기다가 첫 장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병은 몸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이 따뜻해야 몸이 낫는다. 명준은 그 글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약초는 도구일 뿐이다. 진짜 치료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명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박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법이거든. 명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합격방에 이름이 오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벼슬을 얻는 것, 그것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약초 기록을 정리하는 것, 자격도 없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을 돌보는 것, 관아에 끌려가면서도 어머니에게 걱정 말라고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참봉의 병을 고치고 노씨 부인의 10년 묵은 병을 낫게 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명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을 얻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옥순이가 손 한 번 잡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명준은 오래전 아버지가 했던 말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알 수 없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과거 합격 여부로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가문으로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준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합격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습니다. 명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합격을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쓰는 글이었습니다. 옥순이가 그랬던 것처럼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명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준은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박노인은 최생원대 근처 주막에 묵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바로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명준이 들어서자 박노인은 이미 밥상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예. 먹어라. 어르신. 먹으면서 얘기해. 명준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먹자 배가 고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몇 숟가락을 더 먹고 나서 명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응.
어르신께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박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박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알았으니 됐지. 명준이 밥상을 밀어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옥순이를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사가 한 짓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오봉달 장인어른께서 이 주사에게 돈을 건넨 내역서가 있고 이 참봉 어른께서 증언서를 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힘을 빌려주십시오. 박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주 가명에 내가 아는 이방이 하나 있다. 원칙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편지를 써주마. 감사합니다, 어르신. 박 노인이 명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명준아. 예. 이번 과거 부정거는 이미 한양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내가 쓴 글이 실력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위에 있어. 기다려 보아라. 명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박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준은 그날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봉달 장인을 찾아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오봉달은 사위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사위. 내가 어리석었어. 아버지, 고의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참봉을 찾아갔습니다. 이참봉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명준이 사정을 설명하자 이참봉은 즉시 붓을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쓰겠네. 최서방 며느리가 이 동네 사람들 얼마나 도왔는지 내가 다 보았으니까. 이참봉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명준은 2가지 서류를 손에 들고 공주 가명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준은 박 노인의 편지를 들고 공주 가명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명 이방은 편지를 읽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박 노인 어른이 직접 편지를 쓰셨구만. 사연이 뭔가? 명준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이 주사가 오봉달에게 돈을 속여 빼앗은 것.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옥순이의 명예를 해친 것. 자격 없다는 명목으로 아내를 관하에 잡아들인 것. 이방은 눈을 가늘게 뜨며 들었습니다. 명준이 이야기를 마치자 이방이 말했습니다. 그 이 주사라는 자, 전에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소문이 돌더만. 증거가 있습니다. 명준이 품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이방이 꼼꼼히 읽었습니다. 오봉달의 내역서, 이참봉의 증언서, 그리고 노씨 부인과 마을 사람 여럿이 직접 쓴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명준이 아침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받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방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처리하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관아 마당에 이 주사가 끌려왔습니다. 이 주사는 아직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소. 법대로 한 것뿐이오. 이방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봉달에게서 돈을 속여 뺏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소? 그건 내가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도움을 주었소. 그 돈을 받고 어떤 공문을 처리했소? 처리한 공문이 한 장도 없구만. 이 주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증언을 보시오.
그건 다 최생원 며느리 편을 드는 사람들이 짜고 한 것이오. 이 참봉 어른도 짜고 한 것이오? 이 주사의 입이 딱 닫혔습니다. 이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주사, 그대의 죄를 고하겠소. 양민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죄, 무고한 사람을 허위 고발한 죄, 거짓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해친 죄. 곤장 30대에 관하여서 파면 처분이요. 안 됩니다. 이것은 억울합니다. 이 주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촌인 이참봉 어른이 관아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참봉 어른이 직접 증언서를 쓰셨소. 이 주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끌어내라. 아전들이 이 주사를 끌어냈습니다. 이 주사는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주사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30대를 다 맞고 나서는 기어서 관아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관아 문 앞에 구경꾼 몇이 서 있었습니다. 저게 이참봉 조카라지. 그래. 그동안 삼촌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짓을 했겠어. 자업자득이야.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파면된 몸으로는 한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주사는 그 후로 공주장터 어귀에서 지게를 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참봉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참봉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눈앞의 것만 보다가 이 꼴이 됐구나. 한편 옥순이는 관아에서 풀려났습니다. 명준이 관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옥순이가 나왔습니다. 관아에서 며칠을 보낸 탓인지 얼굴이 좀 수척했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순이가 명준을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한양에 있는 동안 혼자 이 일을 다 겪게 해서요. 옥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관아에서 며칠을 지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괜찮았습니다. 관아 안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봐주었습니다. 명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준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옥순이. 예. 이번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습니다. 과거 합격, 벼슬,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옥순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명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아 앞길에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한양에서 파발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의 부정이 낱낱이 조사되었고 억울하게 낙방한 이들을 다시 선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별시를 다시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 밖에서 몰래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옥순이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요. 이번에는 합격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오시면 됩니다. 명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명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벼슬을 얻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합격이 목표였고 벼슬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옥순이가 아픈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처럼, 약값을 받지 않고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시 시험장에서 명주는 붓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 무엇인가? 명주는 잠시 붓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백성의 병은 몸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다스림은 법령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옥순이의 첫 장 글귀가 그대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그 글을 시작으로 쓰고 또 썼습니다. 해가 질 무렵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명준의 글이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장원급제. 파발꾼이 화산마을에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화산마을 최명준, 이번 별시 장원이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야? 낙방 도령이 장원이라고? 세상에.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었던 거야. 이야, 최생원 댁이 복받았네. 낙방 도령의 뚱녀 신부라더니 결국 장원 급제를 했어. 파발꾼이 최생원 댁 살인문 앞에 서서 다시 한 번 소리쳤습니다. 최생원 댁 장원이요, 장원. 최생원은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발꾼에게 다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소? 장원이옵니다. 최명준 도령이 이번 별시 장원이옵니다. 최생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흘 위에 양반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하인도 없고 재산도 없는 집에서 아들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16살부터 붓을 들고 한양을 오간 세월. 등잔불을 켜둔 채 잠들어 버린 아들을 보며 이불을 덮어주던 밤들. 노잣돈을 마련하려 논밭을 팔던 날들. 아들의 낙방 소식에 방문을 닫고 홀로 앉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최 씨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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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그것뿐이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옥순이는 부엌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을 젓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준이 오래전 산길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약재상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옥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옥순이는 눈물을 닦고 눈을 떴습니다. 잘 됐습니다.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국을 젓던 주걱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얼싸안고 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두 분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에 서서 같이 울었습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볕이 마당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집이었습니다. 명주는 바로 다음 달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에 나갔습니다. 부임지는 공주 인근 고을의 현감이었습니다. 명준이 현감으로 부임하던 날, 고을 사람들이 모여 새 현감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명준의 옆에 앉은 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안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율목마을 오봉달래 딸 아닌가? 맞아. 저 아가씨가 우리 어머니 병 고쳐준 분이야. 세상에, 뚱녀라고 불리던 분이 현감 부인이 됐네. 뚱녀라고 부르지 마. 우리 고을 어른이시잖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잔치가 끝나고 명준과 옥순이가 나란히 동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 산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명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아직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눈에 익히느라 힘들었습니다. 명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은 첫날부터 이름을 익힙니까? 병이 생기면 빨리 알아봐야 하니까요. 명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오늘 부임 첫날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했는데 당신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있었군요. 옥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도령이 먼저 배워주신 겁니다. 내가요? 합격을 위해 공부하지 않고 알고 싶어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있었군요. 옥순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을에서 명준의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전염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고을의 현감들은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감염이 번질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주는 달리 했습니다. 옥순이와 함께 이웃 고을 경계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감이 직접 나가시면 어쩝니까? 백성의 병은 몸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성문을 잠그면 몸의 병은 막아도 마음의 병이 퍼집니다. 주변 현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현감이 미쳤나? 전염병이 퍼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웃 고을까지 돌봄을 받은 백성들이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명준의 고을에는 오히려 병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공주 쪽 현감이 성문을 열고 나갔다더라. 제 고을 백성도 아닌데 돌봤다고? 그리고 그 현감 부인이 직접 약을 다렸다더라. 뚱녀라고 소문났던 그 처자가. 그 소문이 한양에까지 닿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명주는 공주 고을 현감을 지낸 뒤 관직이 오르고 오르더니 마침내 한양에서 벼슬에 오른 선비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은 명준의 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고을에 부임하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을 안에 의원이 없는 마을을 찾아 약초를 구해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옥순이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또,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명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배웠습니다. 그 말이 또 퍼졌습니다. 최현감은 안 사람한테서 정치를 배웠다더라. 그 안 사람이 원래 뚱녀라고 불리던 분이라지. 그래. 그러니까 사람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야. 한편 옥순이는 어느 고을에 가든 변함이 없었습니다. 약을 모르는 이에게는 약을 가르쳐 주었고, 아픈 이에게는 직접 처방을 내렸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퍼지고 퍼졌습니다. 최현감 부인은 보통 분이 아니야. 약 솜씨가 어지간한 의원 저리 가라야. 참으로 복 있는 고을이다. 최현감이 부임한 고을은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더라. 그 세월 동안 박노인은 더 많이 늙었습니다. 지팡이가 둘이 되었고 이젠 걷기도 불편하셨습니다. 어느 해봄 명준이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왔느냐, 명준아.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햇살을 받고 계셨습니다. 많이 쇠하셨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르신,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기억하는구나.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 몸으로 압니다. 박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 어떻더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 제일 크더라고요. 어르신. 박노인이 한동안 명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잘 두었다. 명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말씀 덕분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명준과 옥순이는 화산마을 옛집 뒤뜰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뜰 앞에는 옥순이가 예전에 심어놓은 약초들이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덕, 삽주, 맹문동, 황기. 누가 돌봐주지 않았는데도 해마다 돋아났습니다. 봄볕이 그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명준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박노인 어르신이 말씀하셨지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옥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명준이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볼이 좀 더 야위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촛불 아래서 보았던 그 눈. 흔들리지 않는 눈. 당신이 내 복이었습니다. 옥순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도령. 예.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가요? 도령이 제 복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받아준 것이요. 명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뜰 안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약초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저 멀리 화산마을 산등성이에서 진달래가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첫 번째 봄과 똑같은 진달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명준이라면 진달래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부에, 과거에, 합격에만 눈을 두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명주는 공주 고을 현감을 지낸 뒤 관직이 오르고 오르더니 마침내 한양에서 벼슬에 오른 선비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은 명준의 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고을에 부임하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을 안에 의원이 없는 마을을 찾아 약초를 구해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옥순이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또,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명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배웠습니다. 그 말이 또 퍼졌습니다. 최 현감은 안 사람한테서 정치를 배웠다더라. 그 안 사람이 원래 뚱녀라고 불리던 분이라지. 그래. 그러니까 사람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야. 한편 옥순이는 어느 고을에 가든 변함이 없었습니다. 약을 모르는 이에게는 약을 가르쳐 주었고, 아픈 이에게는 직접 처방을 내렸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퍼지고 퍼졌습니다. 최현감 부인은 보통 분이 아니야. 약 솜씨가 어지간한 의원 저리 가라야. 참으로 복 있는 고을이다. 최현감이 부임한 고을은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더라. 그 세월 동안 박노인은 더 많이 늙었습니다. 지팡이가 둘이 되었고 이젠 걷기도 불편하셨습니다. 어느 해봄 명준이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왔느냐, 명준아.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햇살을 받고 계셨습니다. 많이 쇠하셨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르신,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기억하는구나.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 몸으로 압니다. 박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 어떻더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 제일 크더라고요. 어르신. 박노인이 한동안 명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잘 두었다. 명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말씀 덕분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명준과 옥순이는 화산마을 옛집 뒤뜰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뜰 앞에는 옥순이가 예전에 심어놓은 약초들이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덕, 삽주, 맹문동, 황기. 누가 돌봐주지 않았는데도 해마다 돋아났습니다. 봄볕이 그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명준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박노인 어르신이 말씀하셨지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옥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명준이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볼이 좀 더 야위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촛불 아래서 보았던 그 눈. 흔들리지 않는 눈. 당신이 내 복이었습니다. 옥순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도령. 예.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가요? 도령이 제 복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받아준 것이요. 명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뜰 안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약초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저 멀리 화산마을 산등성이에서
진달래가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첫 번째 봄과 똑같은 진달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명준이라면 진달래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부에, 과거에, 합격에만 눈을 두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이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짜 복을 걷어찬 자는 평생을 후회하고 진심을 알아본 자는 평생 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세상이 뚝 열어 비웃던 처자가 이웃의 병을 고치고 남편의 마음을 바꾸고 한 고을 백성의 삶을 따뜻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9번 낙방한 도령이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이 할 일을 찾은 것처럼, 진짜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란 합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처럼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개뚜기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